함께 해주시기로 시청해주시고 잠깐은 아니죠. 1시간 이상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사실 오해도 많고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짜 뉴스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햇빛 발전 교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좀 풀고 실제 내용들도 정확하게 다시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저희가 7월 15일이죠. 오늘 목요일날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29일까지 그러니까 7월 15일, 22일, 29일 3회 진행되고요. 매주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로 태양광 발전 및 현황 및 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는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은 태양광 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진행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한 30분 정도 강의를 듣고요. 온라인에서 질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에 묻고 답하는 형태로 나머지 시간을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간 진행되고 나면 정리할 예정이고요. 혹시 시간 안에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하지 못하시면 문자라든지 뭐 저희 그 메일 이런 걸 보내주시면 그거에 다시 답신을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질문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온라인 상에서 안 올라오거나 플로어에서 진행되는 질문이 안 올라오면 그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들을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김성권 신재생에너지 팀 대리님이 오셔서 태양광 발전 현황 및 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온라인이라 박수국가는 어려운데요. 여기는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단 김성건 대리입니다. 이번 주제로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거의 요청하셔가지고 그 중점으로 해서 강의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로는 저희 대전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공단에서 저희 그 발전 사업 말고도 보급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상 정책이라 해가지고 건물 지원,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전체 대전시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고요. 나머지 바이오, 연료전지, 지열 등이 있는데 나머지 다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광 쪽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업용이라 해가지고 265개소, 자가용이라 해서 1843개소가 있습니다. 상업용이 뭐냐면 상업용은 발전사업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자가용은 직접 우리가 자가 소비하는 발전 태양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대전에 지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태양광 설치랑 신재생 에너지 분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전시의 도심 지역으로 대부분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외곽 같은 부분은 산간 지역이라 발전이 좀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보급이 되는 데는 유성구하고 대덕구 중심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대덕구랑 유성구는 공장 산업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여서 큰 용량이 돼서 많아서 거기가 좀 분포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은 전국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0.7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급 자료인데 이게 태양광뿐만 아니고 연료전지, 바이오, 지열도 있다가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부분만 보게 되면 태양광은 약 자가용이 41% 그리고 상업용이 5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제도하고 사례 및 지원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단에서 주로 RPS 제도 추진이라 해가지고
RPS로 공급. RPS가 뭐냐면 50만 킬로와트 발전 소비 부유 사업자로서 발전하고 있는 판매하는 그 한수원, 뭐 한전, 뭐 수자원공사 이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사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제가 100kW 발전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사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1년도 공급 의무자로서는 총 이 3개사가 있고요. 이 그 발전사들이 REC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REC를 사게끔 하는 의무적으로 공공 그 법적으로 제한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급 의무 비율을 2020년까지 10% 달성했고요. 그러니까 이 10%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 한전이라는 데가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가 있으면 5만 킬로 이상의 무조건 신재생 의무적으로 발전 설비를 사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로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게 되면 S&P랑 REC의 수익을 얻어가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RPS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중치인데요. 가중치는 매 3년마다 가중치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가중치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그 내용은 가져오진 않고요. 보시게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0.7부터 1.5까지 가중치가 있습니다. 0.7에 대해서는 임야의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가 될 것 같고요. 3000kW 토지 설치된 거에 대해서 가중치는 0.7. 그리고 토지 부분이 1.2부터 0.7까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위에 하게 되면 1.5 가중치가 부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는 연도별 RPS 설비 현황인데요. 뭐 비태양광 부분 말고 발전소 그 태양광만 보시게 되면 총 한 3만 개, 2만 3천 개 정도 발전소가 있고 지금 용량별로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총 4기가와트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RPS 제도 하게 되면 REC 발급 현황인데요. REC가 뭐냐면 제가 태양광 100kW를 하게 되면 그 가중치를 이제 얻게 되는데, 가중치에 대해서 곱한 수치에 대해서 REC를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전소 100kW를 해서 한 달에 5,000kW 발전이 됐다. 그러면 그 5,000kW를 1.5를 곱하든 1.2 곱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나오는 게 REC입니다. 1 REC는 1000kW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EC도 총 발급된 양이 2020년도에 2만 REC 정도 발급이 되었고,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반기, 상반기 고정 입찰 계약으로 해가지고 REC를 사들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래프를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보급 확대에 따라서 요즘에 태양광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뭐 풍력, 뭐 바이오 등 많이 지금 뭐 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단이 많이 바쁜데 그거를 지금 전력거래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가격하고 REC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REC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공급과 수요가 좀 맞아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REC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 지금 그 제도를 이제 저희가 좀 바꾸려고 뭐 어떻게 의무 공급자를 용량을 더 낮춰서 더 추가적으로 뽑든지 민간 사업자를 좀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모듈 만들 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산화 배출이 절감할 수 있게끔 그 제도 공정에서도 저희가 그 생산하게 되면 우수적으로 뭐 입찰에 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강화 및 강중치 기준 강화가 있는데, 태양광 하게 되면 사고가 좀 납니다. 저희가 그 여름철에도 매번 홍수나 뭐 비가 오게 되면 토사가 쓸려서 임야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 쪽으로 문제가 돼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공 검사를 의무해가지고 전체 태양광에 대해서 전체 그 중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식민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물 사용료 승인의 1년 이후에 발전 허가증이 1년 이후에 나와야지만
허가를 그 반축물로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식물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창고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3주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친환경하고 안전성, 수용성, 계층에 따라서 고려해서 REC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개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간별로 100km 뭐 소규모 태양광, 뭐 1메가와트 태양광, 뭐 이렇게 구간별로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개선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제도뿐만 아니라 저희 그 충남 지역이나 뭐 그 전국 지역에 뭐 좀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야산에 귀뚜라미 공장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 회사인데 여기서 공장 그 사진 보시다시피 공장 위에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 용량은 6메가와트고요. 이거 가중치는 1.5를 받았습니다. 건축물은 한 동에 3메가와트까지는 1.5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다 그 5동인가 6동에 대해서 1.5를 가중치를 받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그 난방 효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방 효과도 지금 약간 3.5% 정도 효과를 봤다는 데이터가 있고, 지금도 현재 발전 잘 되고 주위에 그 아파트도 있지만 민원도 별로 없고 잘 하고 있는 태양광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금융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 저리 금융대출을 그 추천서를 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동형 태양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중에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되는 땅인데 그 땅을 이용해서 그 태양광을 좀 하게 되면 어떤 수익이 날까라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풀 내용이 많은데 농림부랑 산업부랑 입장이 좀 틀려서 현재도 지금 막 크게 해결은 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농사에 좀 그 농업에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좀 있는 부분이고요. 산업부는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수익이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풀기가 어려워서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여기 청주민원에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소요 면적은 2,300제곱미터고요. 원래 그 태양광 하게 되면 한 400평 정도 필요한데 여기는 거의 1.5배 정도 이상 땅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연간 수익을 보게 되면 농사만 지었을 경우에는 농사 수하면 총 200만 원이었는데 태양광까지 하면 더 추가되는 수확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확도 17% 감소돼가지고 태양광 말고 농업에 좀 영향이 좀 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리금융 대출 저희 공단 금융지원 사업이 있어서 나중에 뭐 하신다 그러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수상 태양광인데요. 저기 충북에 있는 그 제천 청풍호 태양광 사업이 제일 우수적인 사례라서 좀 가져왔는데 여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청풍호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풍호 그 수면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거는 그 수익을 하고 있는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청풍호 같은 경우에 수장공사가 거의 주로 갖고 있어서 그쪽이랑 주민들이랑 그 협의를 해가지고 청풍호에다가 수상 태양광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토지 발전소랑 태양 발전소랑 거의 동일한 시간을 발전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 뭐 생태계가 죽는다, 물고기들이 죽고 뭐 이끼가 나온다라고 해서 조사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더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주민들이 좀 반발이 좀 많아서 좀 추진하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도 뭐 대청호가 있는데 대청호 쪽에 아마 뭐 몇 년 뒤에는 아마 설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강원도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 서부 발전, 뭐 남부 발전, 중부 발전 이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참여시켜서 주민들 수익 사용으로 지금 했던 우수 사례인데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이 있고 뭐 사모펀드, 공모펀드, 뭐 지분형, 뭐 공단이 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의 일부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뭐 참여돼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가중치를 더 플러스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1.2인데 만약에 제가 주민 참여형을 했다, 지분 20%를 했다 그러면 가중치가 1.4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한 5명, 6명 참여해가지고 순대까지도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형으로 해가지고 그 특정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게 했던 사업이라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뭐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그 산업단지 태양광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아까 그 방금 말씀드린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는 공단의 기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쭉 중요한데 다 보실 필요 없이 두 번째 2호 보시면 총사업 비율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 비율을 한정한다 해가지고 이 금액이 총사업비 20%가 되면 가중치를 0.2 더 주는, 그리고 공사비가 사업비에 한 10% 더 넘어간다 그러면 0.1을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뭐 금융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공단 2021년 금융지원 사업 대상에 대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 농촌 태양광이라고도 있습니다. 농촌 태양광은 그 자격 같은 거 보시면 아래 발전소는 거주지 1년 이상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출 상품이 어떤 거냐면 제가 태양광을 할 건데 제가 농업인이에요. 뭐 축업인이고 어업인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제가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리로 금융 1.75% 변동금리 5년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추천서는 공단에 발급이 되면 바로 이제 은행에다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저희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태양광이 있는데요. 대전은 거의 뭐 도심이어서 도심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까지 대전 쪽으로는 들어온 사례는 없는데, 왜냐하면 대전 쪽이 대전시 그 발전허가 내주는 조례가 아마도 도심적이다 보니 까다로워서 잘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준 사항은 이렇습니다. 건축물 및 부속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그러니까 건축물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근데 발전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지원이 받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그 발전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타게끔 했는데 저희 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최하위에 거의 선정이 됐는데, 그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라 해가지고 민간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 이런 데서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쓰겠다라고 참여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아리백을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에 만들어서 현재 SK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해서 SK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더 추가적으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아마 삼성 같은 부분도 아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 RPS 제도인데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의무를 참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전소 부분 저희가 뭐 100kW 하든지 하게 되면 공공에서 팔 수도 있고 민간 기업한테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애플은 100% 참여했고요. 그리고 구글도 100% 참여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참여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절차고요. 녹색 프리미엄은 한정해서 하는 거고, REC는 뭐 누가 하고 PPA는 누가 한다 이렇게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검증 제도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워낙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모듈 업체를 만드는 업체가 탄소를 적게 써야 되는데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하나나 뭐 한솔테크닉스, LG 그리고 S 에너지 그 등 만들고 있는데 거기 공장에 들어가는 모듈 업체 기계들이 탄소의 총량제로 해가지고 이 모듈을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래서 그 적으면 뭐 효율이 높게 해가지고 가점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소 없는 모듈을 쓰면 더 우리 공단에서 뭐 사업이나 참여할 때 더 그 페널티보다는 더 가점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사업 하시다가 그 뭐 좀 안 좋은 기사 같은 게 나와서 공단에서 팩트 체크해서 그 카드뉴스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많습니다. 태양광은 결국에는 친환경이냐, 환경 훼손이냐, 뭐 유해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원자력을 왜 포기하고 태양광을 하느냐, 이렇게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모아왔습니다.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태양광 모듈의 전자파는 높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전자파로 인해서 내가 소를 키우는데 옆집에 있는 소가 죽었다, 뭐 돼지가 죽었다, 뭐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 뭐 기사가 나왔었는데 태양광 모듈하고 인버터는 그 보시다시피 전자파가 TV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LED TV 보시면 중간 그 단계 인버터가 있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와서 인체에는 거의 해롭지 않다라고 국립 전파 연구원에서 이미 실험하고 연구했던 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슈가 뭐냐면 가끔가다 뭐 학교나 뭐 그 아파트 인근 지역에 태양광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서 우리 태양광 때문에 그 자꾸 눈이 부신다, 눈이 부셔서 내가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태양광은 모듈은 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데 반사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듈은 표면은 유리 글라스라서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닐하우스나 뭐 수면보다 반사를 낮은 걸 판단이 됐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카드뉴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유리 글라스이기 때문에 유리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광 발전소 주변 덥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지역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요. 그 지역에 이제 가축가나 그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뭐 주변보다 덥지 않았고 비슷했다라고 판정이 돼서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듈은 뭐 중금속 덩어리, 그러니까 모듈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 중금속이 있을 수 있는데 극히 적다라고 저희가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서 카드뉴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폐 모듈이 우리 환경에 뭐 영향이 있다,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뭐 그렇게 뭐 크게 해롭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카드뉴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 뭐 물로 닦는다, 뭐 세척제로 닦는다, 뭐 세척제로 닦게 되면 물이 오염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세척제로 닦는 태양광 모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환경 비 올 때 유리이기 때문에 글라스라서 다 닦이는 부분이라 결국에 닦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의 닦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제를 쓰게 되면 뭐 다른 뭐 세척제 쓴다 그러면 오염이 될 수는 있지만 거의 극히 드물다,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체에 뭐 그렇게 뭐 판단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거짓으로 카드뉴스 만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단에서는 태양광을 어떻게 뭐 효율적으로 보급할까, 더 이제 올바른 전기를 쓸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Q&A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적지 않은 양인데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보고 질문을 대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올라온 글은 없으시고요. 우선 혹시 현장에 계신 패널 두 분이 와 계신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네, 한 분이 질문한 설명하실 때 메가와트라 그랬거든요. 대충 그 단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위가 제일 낮은 게 와트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 그 다음 메가와트, 기가와트고요. 10의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km면 1메가와트, 1000메가면 1기가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km면 1메가와트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 전력이면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1000km라고 하면 아파트 가구 한 500가구 세대가 쓸 수 있어요. 한 300가구 가정에 정도. 보통 3km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걸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뭐 그런 전기 식으로? 사용량은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가정주택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보게 되면 한 200km, 300km, 400km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메가면 한 3, 400가구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유, 평상시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쉽게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메가와트에 3, 400가구 맞죠? 예, 그 정도 한다고 하는 거고요.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시답니다. 네, 태양광 그 사용할 때 아까 저기 세척한다 그랬잖아요. 물로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러면은 한 번 설치하면은 그게 사용 연도가 무기한입니까? 아니면 뭐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공단에서 그 계산한 통계로 생각하면 모듈은 거의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거의 뭐 고장나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인버터 같은 경우는 5년 주기적으로 평균적으로 교체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뭐 미세먼지 같은 게 보통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런 게 많이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럼 손을 안 대도 그 태양열 그 반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사용하는데? 네, 그 모듈 표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입니다. 글라스이기 때문에 물로 충분히 세척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을 그 패널 분께서 해주시는 사이에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태양광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태양광 모듈 생산에서 탄소 배출 저감 업체는 가점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만큼 중요한 게 폐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폐 모듈 관련 센터가 있다고 듣기도 하셨대요. 근데 사용 후 모듈에 대한 폐기와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연구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그 첫 번째 도심 태양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아산 보일러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물이 있을 건데 그 지역의 그 조례 때문에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지자체인데 지자체 조례가 다 틀립니다. 대전시도 틀리고 아산시도 틀리고 서울시도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전 지역은 조례가 좀 까다로워서 대전 쪽은 도심 태양광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산, 천안 이런 데는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뭐 어려운 이유는 조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듈 생산 후 탄소 저감 업체는 가점을 준다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 폐모듈, 폐모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진천, 충북 진천에 그 재활용 모듈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어진 단계고 실증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폐모듈이 지금 제일 저희 공단에서, 그러니까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민인 건데, 현재 이 폐모듈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도가 없는 게 거의 맞고요. 제도는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모듈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해외로 팔리게 됩니다. 대부분 업자에서 폐모듈을 뜯어게 되면 베트남이나 태국 뭐 이런 데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듈을 저희가 뭐 다시 재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게 지금 재활용 센터를 만들고 있고, 폐모듈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환경부나 그런 쪽에 대해서 정확한 제도가 없어서 아마 그 폐기물로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력은 진행 단계지만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업체에 가점을 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결국에는 모듈 업체에서 모듈을 만들 때 탄소를 저감하게끔 저희가 하는 건데, 그 모듈을 쓰게 되면 뭐 RPS 제도 FIT라든지 고정 입찰 가격 할 때 의무적으로 저희가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탄소가 낮은 모듈을 사용하게 의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 주고 있는 게 그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신 점은 추가로 남기실 분은 저희 대전환경연합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나 이메일 정도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자나 카톡 보낸 게 있을 겁니다. 글로 회신 주시면 제가 여기 계신 김성권 대리님께 요청을 해서 답변을 좀 받아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강의해주신 김성권 대리님께 우리끼리라도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